다시 말해 디스코르디아가 초래가 되었을 때는 공화국이 파멸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역사 경험상 콘코르디아는 뭡니까?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화합과 타협은 어때요? 국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디스코르디아는 불화와 분쟁의 여신이죠. 디스코르디아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횃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이 질러지면은 계속 커져요. 불길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공화국에 있는 모든 거를 집어삼킵니다. 근데 원로원 최종공은 뭐냐면은 시민국가 구성원인 다른 시민들이에요. 다른 시민들. 원로원 의원들도 시민이고 프롤레타리아이도 시민이고 다른 이들도 시민일 텐데 광기 어린 불화의 손이 화합의 신전을 만들다. 또 불화랑 화합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쵸? 특정한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타협과 조정을 포기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원로원 최종공고예요. 그럼 도대체 로마인들이 공화주의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한 시민들 사이의 분쟁 해결 사례가 무엇이냐 궁금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정 분열로 할 때 화합이 중요해요 여러분, 타협이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말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로마식의 공화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거를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이것도 언젠가 짚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쵸, 최근에 좀 갑자기 뒤늦게 비상계엄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 이따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주제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살루스티우스 거를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사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플루타르쿠스 기록도 그렇고 모든 기록이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원로원 최종공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살루스티우스가 그러니까 유그르타 전쟁사에서 10권쯤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요. 화합은 작은 것도 키우지만 불화는 위대한 것도 붕괴시킨다. 여기는 것이 나라거든요. 나라를 염두한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루스티우스가 카틸리나 전쟁사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가져오는 게 이 화합과 불화 이 두 가지에 대립되는 게 공화국의 역사와 공화국의 정치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살루스티우스 내피셜로 내 상황에 로마 제국의 상황이 이보다 더 비참했던 적은 없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이 로마의 무력에 굴복하여 복종했고 국내는 평화와 부가 넘쳐났는데, 다시 말해 지금 미국처럼 졸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필멸의 인간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정도로 제일 잘 나가는 패권 국가였는데, 최강의 패권 국가였는데, 그러나 순전히 악의에 사로잡혀 자신과 조국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시민들이 있었으니, 이게 뭐냐면은 공화국이 아무리 강해도요 공화국을 박살낼 수 있는 건 뭐냐, 불화다. 내부에서의 갈등이에요. 시민들끼리의 내전, 갈등. 요즘 이런 뉴스 기사가 계속 보여요. 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미국 10년 전보다 더 분열. 누가 이기든 후폭풍. 이거 선거철에 있었던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키케로가 국가론에서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잘 나가는 공화국의 조건으로 말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콘코르디아가 나오죠. 화합이.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론 이건 69절에 있는 거고 69래. 화합이 등장하기 딱 좋은 숫자인데. 아무튼 그리고 그 화음이 아주 상이한 목소리들의 조정에서 한 마음이 되고 조화되어 나오듯이 그 화음을 비유하고 있죠. 나라는 최상, 최하, 중간에 놓인 신분들에서 나오는 소리들처럼 이성에 맞게 조절될 때 매우 다른 자들의 합의의 기초에 화합한다. 합의가 중요하다. 타협이 중요하다. 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래에서 음악들이 하모니라고 일컫는 것이 나라에서는 화합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긴밀하고 가장 좋은 안전띠이며 정의가 없어서는 어떤 계약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화합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로마 공화국의 역사를 판단하고 특히 원로원 최종공고를 판단할 때 화합과 불화를 바탕으로 보는 게 진짜 엄청 밀접하게 중요해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그럼 왜 이제 와서 걔 뒷북으로 비상계엄 특집이랍시고 이거를 왜 준비했냐. 무려 이유가 3개나 있거든요. 이유가 3개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오류정정이에요. 예전에 원로원 최종공고에 대해서 제가 잘못 설명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잘못 설명했냐면 너무 협소하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이 집정관들에게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적을 선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로원 최종공고를 국적을 선언해서 얘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 강조해서 말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정관들에게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한다는 그 측면도 강조해서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렇게 설명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언제 정정하나 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뭐 방송 아이디어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라이브 이참에 한번 해봐야겠다, 얘한테 묻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뒷북으로 뭐 이렇게 계속 준비한 이유로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의 본질이 불화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상계엄도 물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명백하게 북한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좀 발동시키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입법적인 장치였던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있잖아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직후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변한 걸 보면요,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 자체가 불화, 디스코르디아다. 이것도 비상계엄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떠올랐는데, 이거 언제 하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 주제인데 라고 하다가 이참에 한번 해보게 된 거고, 계속 말하지만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에 시민들 사이에 불화가 극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엄령을 때리거나 어떤 뭐 최고의 통치자한테 권력을 이렇게 독재적으로 주는 비상적인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구성 간의 불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고대 때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또 흥미로운 것이고, 또 마지막은 이 새끼 때문이에요. 얘가 뭐가 문제냐? 제가 몇 가지 뉴스 기사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LA 이민자 시위 유명하죠. 누구 또 총으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 방위군까지 배치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주지사가 아니 이게 무슨 지랄이냐, 계속 그러면 우리 내전이다, 우리 미합 중국 아니냐, 주들이 합친 나라인데 왜 우리 주의 주권을 계속 방해하냐 하면서 실제로 내란이 일어날 뻔했고, 두 번째로는 마가들 때문에 계속 극단적으로 분열이 된 그런 거죠. 증오의 정치가 부른 참그. 그래서 실제로 미국 민주주의가 계속 시민들 간의 분열로 인해서 갈등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빌워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 등장해요. 물론 이거는 시빌워를 이제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특히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가 미국의 분열과 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럼 그게 무슨 쌉소리냐?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의 정치의 스타일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정치예요. 옛날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싫어했고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것도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이재명이 아무리 선거에서 이겼다지만, 자, 이재명도 절대로 공화국 시민들의 분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절대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걸 이용한 정치인에 불과해요. 물론 이거는 전제가 그 윤석열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주 싫어하는 정치 스타일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을 편가르고 불화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얻고 이익을 취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다시 말해 시민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고 불화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뉴스들도 계속 뜨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로 미국이 분열해서 내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좋든 싫든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자유주의 세계의 리더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소련 미국이었다가 중국 미국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구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십을 지키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또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만약에 전 세계 자유주의의 최후의 등불 역할을 해오던 그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 아닙니까? We must be 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디스코르디아로 분열하고 내전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 따라서 트럼프가 전 세계 남기게 될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여파는요, 절대로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엄청나게 악독한 짓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도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런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거 말하면은 재미없다, 경제학적으로 쓸모가 없는 소리 왜 하냐, 다 경제적으로 뭔가 쓸모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는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너의 지위를 왜 낮추고 너의 말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냐라고 하는 그런 인간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분, 철학과 인문학을 제일 재미없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재미없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읽는 느낌으로 철학과 인문학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인문학이 노잼이 돼요. 실제로 계속 말하지만 국정분열 특집 때 그런 비판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아이 뭐 나라에서 뭐 싸우면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투덜대지 마라. 맞아, 투덜댄다고 했었어요. 투덜대지 마라. 근데 저는 계속 말하지만 로마 놈들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잖아요. 로마 놈들의 관점을 최고로 치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뭐 이런 인간도 있었어요. 이런 인간들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인들의 사상을 최고로 쳐가지고 뇌절을 하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채널이다라고 하는 개소리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냐면 저는 계속 말하지만 로마 관련한 채널, 그런 거를 하는 채널이고 이걸로 한번 이걸 통찰해보자라고 하는 건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A라는 사실이 있으면은 자유주의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유학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로마 사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개똥으로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최고로 쳐가지고 내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지 나중에 이 멍청한 애들이 말다는 소리를 하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놈들이, 로마 공화국이 화합을 아주 중시하고 또한 불화를 두려워했던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가 있을 거고 이런 가치를 숭상하고 띄워줘야 했던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하에서 그들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당연하지만 어떤 당연해 보이는 도덕적인 말이든 최소한 고전이라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지식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어째서 당시에 화합과 불화에 대한 이러한 말들과 논의, 나아가 가치관, 이념 같은 게 나왔는지를 어떤 가치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거 다 생략하고 현대 관점에서 아이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 원로원 최종 공고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나쁘게 봐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몇몇 이상한 인간들이 원로원 최종 공고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상할 정도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역사할 때 여기서 먼저 말할게요. 이게 역사 특히 1차 사료 볼 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역사 사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좋게 생각한 거냐 아니면 역사가가 좋게 생각한 거냐. 역사가들은 다 나쁘게 봐요. 특히 그라쿠스 편에서는 야 이 내란범 새끼를 내가 다 싹 쓸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좋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오피미우스 그때 집정관이죠. 오피미우스가 그걸 막 떠벌리는데 오피미우스를 두고 당시 귀족들도 안 좋게 보고 시민들도 안 좋게 보고 플루타르코스도 안 좋게 봐요. 다 안 좋게 봐요. 진짜 지금 약간 극성 윤석열 지지자나 극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각자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다 쓸어버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각자 내란견 아니면 뭐 배국견 이러면서 진짜 이거랑 똑같아. 그 당시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 안 돼요. 특히 저는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싶고 그걸 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순서를 지켜서 자 그럼 원로원 최종 공고 세나투스 콘스툼 울티멈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원최권 원로원 최종 공고는 너무 좀 협소하게 설명을 했다고 했죠. 저는 이 새끼 국적이다 얘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 사실상 원로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거든요. 근데 트루 원체권은 이 외연을 포함해요. 특정 시민에 대해서 얘는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얘는 시민들에게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얘를 없애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사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집정관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독재관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집정관들에게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원로원 최종 권고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을까? 이따가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로원 최종 권고 도대체 뭐가 독재적이라는 걸까? 각각 살루스티우스랑 플루타르코스의 당대인들 있잖아요. 당대인들의 설명을 한번 보죠. 제가 굳이 당대인들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료를 가져왔거든요. 왜냐면은 현대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원로원 최종 권고를 봤다고 하면은 뭔가 한번 왜곡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집정관들에게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한다는 측면을 한번 보죠. 자, 살루스티우스, 카틀리나 전쟁사 29회요. 쭉 읽어볼게요. 그러자 위험한 비상사태에서 흔히 그러듯이 원로원은 집정관들이 주의를 기울여 공화국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라. 이게 그 원로원 최종 권고를 부여하는 구호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집정관들이 주의를 기울여 공화국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라 라고 결의했다고 합니다. 로마 관습에 따라 원로원이 정무관들에게 부여하는 이 권한은 최고의 권한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벌이며 동맹국가 시민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고, 동맹국도 포함해요 심지어, 국내외에서 무제한적인 지휘권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짜 비상계엄령이에요. 진짜로. 계엄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한테 뭐 계엄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약간 좀 사실상의 그런 권한도 부여하고 뭐 다 털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 강력한 권한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국적을 선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국가의 적, 공공의 적을 선포하는 기능. 이거는 36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 또 인용하는 건데, 원로원은 카틀리나와 말리우스를 반역자로 선포하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마리우스 편에서도 나와요. 그 사투르디누스에 대해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모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날을 정했다. 다시 말해 투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비상계엄권을 줘가지고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거랑 국적을 선포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플루타르코스 기록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 가이우스 그라피쿠스 편이거든요. 여기는 한 문장에서 이 원로원 최종 권고가 집정관들에게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국적을 선포하는 기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윽고 원로원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가 오피미우스에게 최선을 다해 도시 로마를 구하고 폭군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처치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했다. 얘도 구호가 똑같죠. 최선을 다해 도시를 구하라. 살루스티우스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 공화국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은 원로원 최종 권고는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집정관들이여 역적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라. 이 역적들이 중요해요. 이게 내부의 적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통 쓰입니다. 진짜로 준 계엄령인데,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요. 그러니까 원로원 최종 권고가 저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이놈의 원로원 최종 권고의 발동 조건이 뭐냐? 또한 원로원 최종 권고로 이제 절대적인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집정관들이 있잖아요. 집정관들의 권한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현대 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이건 관습법적으로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기게 된 그 맥락도 그라쿠스 때려잡으려다가 얼기설기 하다가 그냥 생긴 그런 느낌이잖아요. 더불어 관습법적으로 모호한 측면도 있는데, 애초에 발동시킬 사례도 충분히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례 같은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쌓이지도 않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원로원 최종 권고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좋은 측면이랑 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역적들로부터 공화국을 수호한다는 명분이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시민들인 원로원 의원들한테 설득력을 얻게 된다면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보통 국내 역적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해요. 두 번째는 근데 묘한 게 주로 평민파를 탄압하는 데 발동시켰다는 게 이제 아주 묘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가진 거 많고 뭐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굳이 뭐 내란을 일으킬 필요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빈민들이 많아졌을 때, 딱 시기도 빈민들이 많아진 시기인 그라쿠스 때 있잖아요. 4차 농업혁명으로 빈민이 많아진 그라쿠스 때 갑자기 이게 발동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빈민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고 너무 힘드니까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본인들의 이권을 어떻게든 주장하려고 아득바득 이렇게 달려드는 그 시기에 이제 등장한 딱 그런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평민파 탄압하는데 발동이 되기 때문에 개돼지 원로원 귀족놈들이 우리 평민들을 탄압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키우는데 기여를 했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사르가 대표적으로 이거 지적하면서 지지자를 또 결집시키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가 원로원 최종 권고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는데, 네, 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로마인들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했을까? 다시 말해 역적을 처단하라는 목적을 위해 세나투스 콘스툼 울티멈을 발동시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 부정적으로 평가했을까? 공화국을 수호하라! 명분 좋아 보이잖아요. 공화국을 지키라며 최선을 다해서. 그럼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보통 귀족들이 그런 거를 권고를 할 텐데, 결의를 할 텐데, 그럼 귀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걸 좋게 볼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시 로마인들조차도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안 좋은 거다. 특히 살루스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족주의적인 사람이고, 플루타르코스도 대단히 옵티마테스주의적이에요. 대단히 귀족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귀족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로원 최종 권고 좋게 볼 것 같죠. 왜냐면은 내란 일으키는 평민들 다 쓸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하죠. 키케로가 카틀리나에 대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시키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원로원이 아니라 콘코르디아 사원에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연설을 또 하거든요. 이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신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군사적인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르스 신전에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뭐 신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굳이 화합 그리고 통합을 상징하는 콘코르디아 여신을 섬기는 콘코르디아 사원에 가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시켰을까요? 그 시민 통합의 상징이잖아요. 화합과 타협의 상징인 카드세우스를 두 손을 들고 쥐고 있죠. 두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타협의 상징이니까. 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도 있고, 그리고 의자에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여기에 이 콘코르디아 여신의 대척점에 있는 여신이 디스코르디아 여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옷이 찢어져 있어야 돼요. 이 찢어져 있는 게 계약서가 찢어져 가지고 분쟁이 생겼다는 거고, 또 카드세우스 대신에 불을 뜻하는, 파괴를 뜻하는 횃불과 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불화를 일으킨 그 상징인 황금사과, 그리고 까마귀랑 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디스코르디아는 불화와 분쟁의 여신이에요.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원로원 최종 권고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좀 시민들 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좀 화합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한 거예요, 연설할 때. 그리고 애초에 카틀리나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빈민들을 선동한다는 것 자체도 시민들이 분열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 국난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원로원 최종 권고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가 시민들 사이의 화합을 파괴하는 조치예요. 이거는 시민들 사이의 화합을 파괴하는 조치입니다. 왜 파괴하는 조치냐? 여러분, 제가 계속 로마사 하면서 말했지만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타협과 조정이에요. 파트로너스도 타협과 조정을 시켜주는 인간들이니까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명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로원 최종 권고는 뭐냐면은 시민국가 구성원인 다른 시민들이에요. 다른 시민들. 원로원 의원들도 시민이고 프롤레타리아이도 시민이고 다른 이들도 시민일 텐데, 특정한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타협과 조정을 포기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원로원 최종 권고예요. 다시 말하지만 타협과 조정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로마 역사가들이 원로원 최종 권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원로원 최종 권고가 발동된 것 자체가 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카님. 재판 절차도 없이 처형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계속 말한 건데,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백성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정책적인 무언가를 지지하고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권자들이 서로서로 자기의 주권만을 행사하려고 해. 예를 들어 삼전맨이랑 뭐 자영업자들이랑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서 주권을 발휘한다면은 공화국은 쉽게 내전에 빠지고 이제 계속 내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화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찢기지 않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국가 구실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 시민인 주권자들 사이에서 화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개념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에 예를 들어서 삼전맨이 있다고 해봐요. 이 삼전맨이 만약에 본인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 파업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됐든 다른 정치인이 됐든 다른 시민이 됐든 타협과 조정을 해야지. 저거 말도 안 통하는 놈들이야, 저거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삼전맨을 다 없애버린다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봐요. 이거 사실상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한쪽의 시민들 그룹이 다른 시민들을, 그 시민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 불화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로원 최종 권고는 기본적으로 불화가 전제입니다.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타협과 조정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계속 말한 거고.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키케로 편 15장에 보면은 이거는 그 키케로가 카틸리나에 대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시키는 그 지점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새 법은 두 집정관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했다.
두 집정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쵸? 국가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로원은 이 같은 법을 자주 만들지 않았다. 심각한 위험을 염려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쵸? 계속 말하지만 원로원 최종 권고는요, 기본적으로 발동이 될 때마다 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불화를 초래한 조치라고 제가 계속 말했고, 그러면은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좋게 평가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긴 한데 원로원 최종 권고가 그래도 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어떤 한에서 평가를 받는 거냐, 정말 제한적으로 진짜 그 실체적인 진실에 입각해서 봤을 때 정말로 공화국을 수호하는 업적을 세웠다거나 공화국 시민들의 화합을 지켜냈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특별한 사정 하에서 특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카틀리나는 진짜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카틀리나는 진짜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조국을 수호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키케로가 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원로원 최종 권고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래, 여기 있는 거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자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명도 상당히 장황하게 평가된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키케로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냐. 자, 로마 시민에게 돈과 재물과 권력을 가져다준 장군과 지휘관은 여럿이나 로마를 지키고 안정시킨 사람은 키케로가 유일하다고 평가를 했대요. 그 이전에 원로원 최종 권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라쿠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사투르 리누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로마를 지키고 안정시킨 사람은 키케로가 유일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원로원 최종 권고를 실체적인 진실에 입각해서 봤을 때 진짜 로마를 수호하는 데 쓴 사람은 키케로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키케로 덕분에 특수하고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풀려났다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거고, 그 플루타르코스는 또 뭐라고도 평가하냐, 이건 시민들의 평가고 이건 플루타르코스의 평가예요. 놀라운 점은 키케로가 음모를 막고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여러분 봐봐요, 음모를 막고 음모에 가담한 자를 처벌했다, 다시 말해 내란범들을 처벌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자, 그럼 내란범들을 처벌하고 내란을 막은 거 말고 키케로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뭐냐, 사상 최대 반란에 진압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했대요. 그 부작용이 뭐냐, 어떤 소요 사태도 반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그 소요랑 반란이 뭐가 중요하냐, 이따가 그 마리우스 편에서 볼 텐데, 그 아피아누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리우스가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시킨 탓에 내란이 더 심해지고 시민들 간의 불화가 더 강화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키케로는 원로원 최종 권고로 화합을 오히려 강조라고 할까? 증진이라고 합시다. 화합을 증진을 시켰어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불화의 씨앗은 없앴는데 화합은 증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이었지만 그때까지 선례들 중 거의 유일하게 불화가 최소화된 사례였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 진짜 정말로 싹 다 뒤져봤지만 원로원 최종 권고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죠. 그러면은 보통 로마 역사가들이 원로원 최종 권고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 플루타르코스의 가이우스 그라쿠스 편이에요. 가이우스 그라쿠스, 동생 그라쿠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맨 처음에 당한 사람이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선포된 법에 따르면 가이우스나 풀비우스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는 그 무게와 동일한 무게의 황금을 받을 수 있었다. 유명하죠. 뇌를 꺼내고 그 자리에 납을 녹여 넣었던 그런 편법도 있었대요. 어떻게든 이 대가리 값을 높게 받으려고. 한편 풀비우스의 머리를 가져간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자, 쭉 보면 아무튼 그 결과로 가이우스와 풀비우스를 비롯한 죽은 자들의 시신이 티베르강에 던져졌고 그 숫자가 3,000이었다. 시민 3,000명을 학살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시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권이 있는 시민. 계속 말하지만 모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없잖아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 공매에 붙여졌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아내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가이우스의 아내 리키니아는 지참금까지 빼앗겼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다 난도질하는 건데, 그러나 풀비우스의 둘째 아들은 누구보다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
이 젊은이는 귀족 앞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았고 싸움이 벌어질 때 근처에 있지도 않았으며 싸움이 벌어지기 전 타협을 시도를 돕다가 체포되었음에도 죽음을 당한 거다. 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어떤 풀비우스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해서 플루타르쿠스가 굳이 강조하면서 썼어요. 그럼 풀비우스의 둘째 아들인 이 젊은이가 어떤 측면에서 기특했기에 썼냐? 타협을 시도했대요. 타협을 시도했다가 체포되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타협이 뭔가 대단한 시도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일 꼴사나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역사학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무엇보다 오피미우스, 당시 원로원 최종공으로 가이우스를 살해한 집정관이 오피미우스가 화합의 여신에게 콘코르디아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립한 일이 민중을 언짢게 만들었다. 오피미우스가 시민들 3,000명이나 되는 주권자들을 학살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오피미우스는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 있잖아요. 반대 당파에 대해서 내란범이라는 둥, 아니면 뭐 배급견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우리 나라에 쓸모도 없는 저 반역자 새끼를 내가 다 쓸어버렸다. 나 대단하지? 나 업적 세웠어. 라고 하면서 삐대면서, 야, 내가 우리 나라 내부에 있는 이 반역자 놈들, 반란군 놈들 내가 다 없애버렸으니까 공화국 내부에 내가 화합을 다시 가져왔다 이 말이야. 내가 화합을 가져왔으니까 콘코르디아 여신에게 바치는 신적 건립해도 되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지들이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공화국의 화합을 이렇게 상징하는 신전을 건립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언짢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야씨, 저게 무슨 뭐 화합을 증진시킨 거야. 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화합인데, 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도 있고, 플루타르쿠스가 이걸 기록에 남긴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강조된 이 폰트를 남겨놓을게요. 따라서 밤사이 신전의 봉헌문 밑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았다. 광기 어린 불화의 손이 화합의 신전을 만들다. 또 불화랑 화합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로원 최종공고는요, 기본적으로 이 불화 있잖아요. 불화의 손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강조가 되는 거고, 당시 로마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당시 로마 그 귀족적인 색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플루타르쿠스조차도 이거를 지지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피미우스는 결국 어떻게 되냐? 보통 이런 양반들이 보통 이게 결말이 안 좋게 그려지잖아요. 아이 그 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건데, 최초로 독재권, 다시 말해 원로원 최종공고를 행사한 집정관이었으며, 덕과 명성이 당대 최고였던 가이우스 그라쿠스, 나아가 집정관에 지내고 개선 행진을 한 경력이 있는 풀비우스 플라쿠스를 비롯한 시민 3,000명을 재판도 하지 않고 죽였다. 이게 아무리 빈민이고 평민이라고 해도 모든 로마 시민들은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없거든요. 이게 로마 시민과 주권의 그런 상징인데, 독재적인 거예요. 아무리 반대 당파에 있는 사람도 시민이고 주권자면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시민도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세력에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이 오피미우스는 부정을 멀리하지 못하고 누미디아 왕 유구르타에게 사절로 갔다가 뇌물을 받은 뒤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지극히 치욕스러운 유죄를 받았다. 꼴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평가가 된 거고, 다음에는 아피아누스가 남긴 마리우스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플루타르쿠스가 아니에요. 이번엔 아피아누스예요. 아피아누스는 원로원 최종공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봅시다. 집정관 선거가 치러지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앞서 언급한 글라우키아와 멤미우스는 달을 한 자리 놓고 다투었다. 다시 말해 선거 중이에요. 선거 중에 멤미우스가 더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글라우키아와 아플레우스는 선거 결과가 걱정되었다. 아플레우스가 사투르니누스예요. 얘가 이제 끔사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깡패 무리를 보내 곤봉으로 멤미우스를 공격하게 했다. 깡패들은 회의장 한가운데서 멤미우스를 덮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너무 사회 혼란이 심하니까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서로 당선되려고 이제 정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 여러분 진짜 이거 보면 얼마나 로마인들이 원로원 최종공고에 대해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 중인데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곤봉 들고 상대 그 선거 후보자를 때려 죽인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은 공공의적으로 선포를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진짜 나쁜 놈이니까 공공의적으로 선포를 해도 될 것 같은 약간 유리적인 당위성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봐요. 상대 그 후보자를 때려 죽인 놈에 대한 원로원 최종 공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포에 질린 군중은 흩어졌다. 법도 법정도 수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은 분노에 차 아플레이우스를 죽이려 했지만 아플레이우스는 지방에서 다른 군중을 모아 글라우키아와 제무관 가이우스 사우페이우스와 함께 카피톨리움을 점령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플레이우스가 상대 후보자를 죽이고 카피톨리움, 그러니까 도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점령한 거예요. 폭도가 된 거죠. 이에 원로원은 뭐랬냐? 아플레이우스, 그러니까 마리우스파인데 얘네들을 공공의적으로 선포했대요. 원로원 최종호고가 결의가 된 겁니다. 이러한 원로원 최종호고 결의에 마리우스는 격분했지만 마지못해 군대 일부를 무장시켰다. 마리우스가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카피톨리누스 신전의 물 공급을 차단했다. 사우페이우스는 갈증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신전에 부르지르를 했지만 마리우스의 도움을 기대했던 아플레이우스가 먼저 항복을 했고 사우페이우스도 항복했다. 자, 내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에 모두가 즉시 처형해야 한다고 했지만 마리우스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듯 원로원 회의장에 가둔 거예요. 미적거린 거죠. 이에 군중이 뭐랬냐? 이를 구실로 여겨 그 지붕 기와 있잖아요. 원로원 지붕 기와를 뜯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죽인 겁니다. 사투르리누스도 이때 죽어요. 그 아플레이우스죠. 이 반란으로 어떻게 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그라쿠스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호민관도 있었는데 취임 첫날에 죽어버렸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선거도 문란하게 하고 도시 중심도 점거한 이 폭도들 죽였어. 마리우스 짱짱맨, 원로원 짱짱맨, 공화국이여 영원하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평가돼요? 자유, 민주주의, 법률, 명예, 관직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제지하고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신성하고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호민관직조차도 이제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모욕을 당했다. 자, 그 결과는 원로원 최종공과의 결과는 로마인들에게 이러했다. 그들이 이렇게 내란에 몰두해 있는 동안 많은 이탈리아 민족이 참여한 이른바 동맹시전쟁이 발발했다. 자, 동맹시전쟁. 이 전쟁은 예기치 않게 시작되어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새로운 공포정치로 로마의 반란은 오랫동안 진압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더 강력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들은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선동가의 술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리우스 때 원로원 최종공고가 불러온 게 뭐냐면은 동맹시전쟁도 일으켰고 다른 군벌들이 계속해서 반란 일으키는 것도 초래를 했어요. 다시 말해 불화를 심화시킨 거예요. 시민들 간의 화합이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이 불화가 얼마나 심해졌냐. 더 이상 선동가들이 나타나서 깽판 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세지냐. 전군을 서로 맞붙게 함으로써 반란을 진압했다. 이제는 군사 반란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역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 이유는 이 사건이 로마 반란에서 비롯되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 원로원 최종 권고로 찍어 눌렀죠. 근데 찍어 누른 결과가 어땠어요? 더 심각한 결과로 불화가 더 커졌어요. 디스코르디아가 더 세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스코르디아는 불화와 분쟁의 여신이죠. 디스코르디아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횃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을 든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불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이 질러지면은 계속 커져요. 불길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공화국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다시 말해 원로원 최종 권고는 기본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고 내란과 내전과 갈등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이 모든 빌드업이 뭘 깔려고 하는 거였어요? 윤석열 깔려고 하는 거예요. 비상기업 까는 거. 계속 말했지만 키케로의 카틀리나 탄핵은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다고 했죠.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논리도 꽤 명확하다고 아까 말했어요. 그게 뭐였냐? 자, 그라쿠스도 마찬가지고 마리우스 때의 그 원로원 최종 공고는 대부분 시민들 간의 불화를 강화시켰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라쿠스 때 가이우스 그라쿠스 때 광기어린 불화의 손이 화합의 신전을 만들다라고 평가를 했고 마리우스도 이 사건이 로마의 반란에서 비롯되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불화를 일으켰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키케로는 어떻게 했냐?
로마를 지키고 안정시킨 사람은 키케로가 유일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당대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 또 플루타르코스가 평가하기에 사상 최대 반란에 진압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어떤 소요 사태도 반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진짜 특이 케이스로 오히려 화합을 지켜낸 거예요. 제가 공화국의 수호자 키케로 편에서 말했잖아요. 키케로가 원로원 최종 권고로 카틸리나 탄핵을 하고 내란을 진압했을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이 하나로 단결하지 않았어요? 통합되고. 그 키케로는 최초로 조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받고, 그때 거의 특이하게 귀족과 평민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키케로라고 하는 상징으로 뭉쳤어요. 이게 진짜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원로원 최종 권고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원로원 최종 권고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겁니다. 카이사르가 이걸 이용하잖아요. 뭘 이용하냐? 하지만 키케로조차도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원로원 최종 권고로 살해한 오피미우스랑 똑같은 혐의를 받아요.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는 혐의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비난을 받아요. 실제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걸로부터 키케로가 독재자 같았다, 사실상 독재자였다 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키케로에 대해서 독재자였다라고 하는 평이 왜 생기냐? 원로원 최종 권고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로 불화라고 하는 게 남긴 하죠. 그쵸? 아무리 카틀리나라고 하는 내란범이 사라져도 그 갈등의 씨앗을 카이사르가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빈민들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재판과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재판과 법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화합을 가져오는 장치인 거예요. 왜냐? 법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의 법은 동아시아의 법과 달리 시민들의 합의로 정한 거거든요. 계약이에요, 그거는. 합의로 정한 사항에 따라서 시민들을 처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기본적으로 화합적인 거고. 그렇게 계속 말하지만 로마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격해요. 진짜 엄격합니다. 진짜 엄격하게 원로원 최종 권고를 평가하고 있는 거를 또 알 수 있어요. 원로원 최종 권고가 기본적으로 타협적이지 못한 비타협적인, 나아가 불화를 초래할 수단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원로원 최종 권고가 공화국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안 좋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로마 공화국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디스코르디아, 불화를 엄청나게 안 좋게 보고 콘코르디아를 좋게 봤다는 것까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로마인들이 공화주의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한 시민들 사이의 분쟁 해결 사례가 무엇이냐 궁금하죠. 그라쿠스 이후에 그 빈민, 나아가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도 시민들 사이의 분쟁이잖아요. 시민들 사이의 분쟁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로원 최종 권고를 때리면서 계속 불화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안 좋은 건데, 긍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무엇이냐? 이것도 이게 빈민, 나아가 평민과 귀족 간의 타협이거든요. 바로 성산 사건이에요. 평민회.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그 로마 역사가들이, 키케로도 마찬가지고 성산 사건으로 평민회가 생긴 걸 가지고 시민의 대타협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민의 대타협. 자, 코리올라누스 편 플루타르코스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산 사건 쭉 설명하는 겁니다. 부유한 시민들의 편에 선 원로원은 대금업자들의 손에 심각한 불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평민들과 의견 대립을 겪고 있었다. 다시 말해 평민이랑 부유한 시민들의 편에 선 원로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화가 초래되었죠. 보잘것없는 재산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담보가 넘어갔거나 경매에 붙여지면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애초부터 빈손이었던 사람들은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빈민들이 부조리하게 계속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아, 맞아. 요거 배경을 좀 설명합시다. 그러면 왜 당시 성산사건에서 빈민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부조리를 당했냐?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당시 전쟁은 시민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시민들이 스스로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때 복무를 하게 되면은 가산이 탕진되잖아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뭐 부인이랑 자식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가산이 유지가 되겠어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빈민이라고 할까? 평민이라고 합시다. 전쟁에 참여한 평민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제까지 털어서 싸워줬다. 우리가 맞서 싸웠다 우리가 외적에. 그런데 왜 우리가 공화국을 위해서 맞서 싸운 것 때문에 가난해져서 부조리를 겪고 감옥에 가야 되냐 하면서 이제 열받잖아요. 이 평민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자 도시 안에서는 소란이 일고 무질서한 집회가 속속에 열렸다. 민중의 혼란을 모르지 않았던 적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단체로 모든 평민들이 뭐 징병 거부 운동을 한 거예요. 징병 거부. 자, 그걸 보고 당연히 나라가 약해졌네, 혼란이 초래됐네 하면서 외적들이 계속 침입을 하겠죠. 로마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일대 영토를 약탈했다. 이어서 집정관들은 복무 연령에 있는 시민들을 징집했으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 과정이 뭐예요? 디스코르디아가 공화국을 파멸시키는 과정이죠. 로마 공화국은요, 여러분. 로마 공화국이 왕정을 없애버리고 생긴 그 이후부터 항상 디스코르디아를 경계해왔어요. 모든 역사가 그래요. 시민들 간에 불화가 초래되고 계층 간에, 특히 부유층과 평민 또한 빈곤한 사람들이 화합하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 한 번에 붕괴하거나 아니면 내란이 일어나서 배신당해가지고 로마가 망할 뻔하거나 아니면 포에니 전쟁에서도 동맹국이 이탈한다고 해봐요. 제가 포에니 전쟁도 만들었잖아요. 포에니 전쟁에서 이긴 것도 동맹국과 로마 간의 화합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화합의 힘으로 이제 카르타고를 이긴 거잖아요. 반면에 디스코르디아가 일어났으면 동맹국들이 이탈하고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따라서 로마인들은 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디스코르디아에 대한 약간 혐오와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콘코르디아, 화합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이라고 믿어왔겠죠? 그럼 이때 원로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키케로도 다른 역사학자들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일부는 평민들에게 양보해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법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타협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에 반대했고 마르키우스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말해 에이 저 평민들 저거 뭘 알아. 다 깜빡 보내버려. 저 내란쟁이들이야 저것들. 다 반란이야 반란. 막 이러면서 저 빨리 시키라 하면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쟁점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법에 맞서 들고 일어서려는 민중의 과격한 시위를 초기에 진압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지혜롭지 못한 관리들을 질타했다. 에이 저거 다 멍청한 놈들이야 하면서 자 플루타르코스가 아주 예리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보여요. 당시 로마 공화국 그 성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로마 공화국의 분쟁의 핵심은 빈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자 원로원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며칠간 수차례 소집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도 뭔가 달라요. 이것도 가이우스 그라쿠스 때 그리고 마리우스 때 저거 역정놈들 다 쓸어버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원로원 채용공고 때리고 반대 세력에 있던 시민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수차례 소집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키케로가 봤을 때는 당시 이미 원로원이랑 그리고 평민들이랑 귀족들이랑 갈등도 심하고 뭐 그라쿠스 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 성산 사건으로 평민회가 설치되는 이 과정을 보면 진짜 영웅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이제 선조들이 정말 엄청 열심히 이렇게 머리 싸매고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구나. 아무튼 그래서 평민들은 순식간에 단결했고 서로를 부추기며 도시를 벌였다. 대안이 안 나오니까 평민들이 다 반란 일으켜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성한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을 점령하고 아니오강에 자리 잡았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치안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을 뿐이다. 그러니까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부터 평민들이 빨리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성스러운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자, 성산 사건 요거 이미지 한번 봐봐야겠다. 자,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평민들이 원로원이 계속 미적거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물론 계속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고 원로원 최종공을 때리지도 않았지만 열받으니까 성산에 올라가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성스러운 산에 올라가서 지금 뚜시뚜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대요. 이제 그라쿠스 때랑 키케로 때랑 또 다른 게 뭐냐면 평민들도 뭐 클로디우스나 아니면 뭐 다른 정치 깡패들 마냥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니까요. 평민들조차도 화합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원로원도 귀족들도 화합과 타협의 여지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했고 평민들도 폭력 시위를 하거나 치안을 방해하지 않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시위만 한 거예요. 평민들과 귀족들 간에 끈끈한 약간 좀 이런 화합의 이런 단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고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제 빈민들이 뭐라고 연설하냐.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부유한 자들의 손에 추방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온 이탈리아가 우리에게 공기압을 그리고 죽어 묻힐 것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로마에 살아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뿐이다. 다만 로마에 남는다면 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한 원정에 나가 부상과 죽음을 얻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살아봤자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부자놈들 재산 지켜주는 역할을 하다가 소모품으로 주는 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나가서 싸워줘야 돼? 하면서 이제 원로원에 딱 쇼부를 친 거예요. 야, 우리가 니들 위해서 싸워줘서 얻을 게 뭐야? 과로치고 돈 줘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원로원은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이때 원로원 최종원고 결에 내려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시민을 쓸어버린 가이우스 그라쿠스처럼 안 한 거예요. 일이 이와 같이 진행되자 원로원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민중에게 꽤 우호적이었던 편인 나이 많은 의원들을 보내 달래기로 했다. 달래줘요. 가가지고 이 무식한 놈들 너희들 빨리 가지 못해 라고 하면서 강제로 안 끌고 갑니다. 나이 많은 의원들을 보내서 달래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거든요. 메네이우스 아그리파라요. 이 양반이 민중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고 원로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전한 뒤 유명한 우화를 끝으로 논의를 마쳤다. 이게 뭡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또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 타협. 허심탄회하게 속 터놓고 말했다. 이것도 꽤 유명한 그런 우화이자 일화거든요. 자, 아그리파가 말한 우화의 내용은 이랬다. 하루는 한 남자의 온갖 신체 기관들이 위장에 맞서들고 일어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신체 기관들을 사람으로 의인화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는 일도 없이 퍼질러 앉은 저 위장은 우리 모두의 행복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네. 하지만 저 위장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 나머지 기관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해야 한다니 말이 되는가. 여기서 신체가 공화국이겠죠? 신체가 공화국. 그리고 위장을 원로원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원로원을 대표해서 왔으면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청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거죠. 빈민들이, 평민들이 원로원을 하는 짓도 없이 그냥 밥만 처먹는 위장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세심하게 고려가 된 약간 자학 개그? 자학 비유? 약간 그런 느낌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자 위장이 나머지 기관들의 단순한 생각을 비웃었다. 이 원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위장이 원로원이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몸이 받아들이는 모든 음식이 위장으로 가는 것은 위장이 그것을 다시 여러 다른 부위로 적절하게 나누어 보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로원이 여러분의 돈이랑 뭐 자유랑 이런 거를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야. 다 좋은데 쓰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받아먹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그리파가 이렇게 덧붙였다. 자, 어떻게 덧붙였냐. 동료 시민 여러분과 원로원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원로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처리하는 중대한 논의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밤새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원로원의 입장을 나름 진솔하게 말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졌대요. 야, 원로원 최종 공고랑 다르죠. 원로원은 평민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할 보호자 5명을 선출할 특권을 주었다. 이 보호자 5명이 누구냐? 오늘날 호민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민중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앉힌 사람은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시키니우스 벨루투스로 도시 이탈 사태를 이끈 두 장본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민들 입장에서 또 파트로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다시 화합하자. 자,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콘코르디아. 도시가 다시 화합하자 평민은 당장 입대했고 집정관들은 그들에게 각오와 열의가 넘치는 것을 보았다. 콘코르디아가 어떻습니까? 콘코르디아는 국가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성산 사건을 그린 이 플루타르코스의 구도에서 이게 느껴집니까? 다시 보자면은, 자, 평민들끼리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가난해져서 온갖 부조리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이 귀족들한테 전쟁 나가는 거 협조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불화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해 디스코르디아가 초래가 되었을 때는 공화국이 파멸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역사 경험상 콘코르디아는 뭡니까?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화합과 타협은 어때요? 국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 하에서 로마인들은 공화국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도 시민이고 평민도 시민이니까
시민들 간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된다. 시민들 간에 화합을 하면서 어떻게든 타협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콘코르디아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경험과 가치를 가지게 된 거란 말이요. 어디 보자. 아니다. 키케로 것만 내가 가져왔구나. 그래, 키케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국가론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럼 키케로가 성산사건이랑 평민의 설치를 어떻게 보냐. 이를테면 부채로 인해서 나라가 동요했을 때 평민은 먼저 성산에 올랐으며 후에 아벤티눔 언덕을 점거했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에게는 부채를 경감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다. 아까 프루타르쿠스 기록에도 봤듯이 이 부채에 대해서 계속 원로원에서 지난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너희 빚 무조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비타협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평민이 만연한 재앙 때문에, 이 재앙이 전쟁이죠. 계속된 전쟁 때문에 비용을 들임으로써 약해지고 몰락했을 때는 언제나 만인의 안녕을 위해서 이 부담에 대한 경감책이나 치료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고려사항이 간과됨으로써 인민에게 명분이 생겼는데, 다시 말해 그 한번 빡 돌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산에 올라가서 이제 뚜시뚜시 하면서 이제 시위할 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아까 그 또라이 집정관 있잖아요. 그 또라이가 와가지고, 집정관이었나 원로원이었나, 걔가 우리 저거 뭐 우리가 왜 타협해줘야 돼 라고 하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시 말해 고려사항이 간과됐다,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간과됐을 때 인민에게, 평민에게, 포플루스 번역한 거예요. 평민의 포플루스. 이 국가론에서 이거 포플루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평민들에게 명분이 생겼는데, 원로원의 권능과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봉기를 목적으로 2명의 호민관이 뽑혔다. 그렇지만 가장 현명하고도 가장 강한 자들이 군대와 협의회를 통해 나라를 지켰으므로 중대한 것이 남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성산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성산사건과 평민의 설치 그리고 호민관 제도의 실시로 어떻게 되었냐. 그들의 권위는 최대로 꽃피었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명예를 지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섰으되 쾌락에서는 좀 더 못했으며, 그러니까 개고생했다는 거예요. 뭐 누릴 건 못 누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만 했다. 금전상으로 거의 남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돈에서도 그렇게 이득을 못 봤어. 게다가 각자의 덕이 그보다 더욱 고맙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국정에 참여할 때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적인 일에서의 수고와 조언과 물자로서 각 시민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귀족이든 아니면은 뭐 원로원이든 호민관이든 각자 화합을 해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평민이랑 귀족이 대립을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귀족이 평민에 찍어 눌러가지고 착취하는 시스템으로만 갔으면 이런 평가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평민회가 생기고 호민관이 생긴 거는 이 물길을 만든 거예요. 물길. 한두 번 빚을 경감시킨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조직적으로, 정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신분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공화국의 이후 몇백 년의 역사를 유지시켜준 강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라쿠스 때 그렇게 못했나? 그렇게 못할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겠죠. 아무튼 키케로는 그렇게 평민의 설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가져올 게 많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거 말고 시민들의 화합 있잖아요. 시민들의 화합을 긍정적으로 본 다른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 플루타르코스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편에 등장하는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전쟁 얘기예요. 아니,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빈민 얘기. 자, 땅에서 쫓겨난 빈곤층은 징집 명령에도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녀 교육에도 소홀했으므로 이탈리아는 곧 자유시민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왜 그렇게 되냐? 부유층이 자유시민을 몰아내고 얻은 토지를 경작하게 하기 위해 뭘 했냐? 외국에서 들여온 노예들만 이탈리아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4차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AI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일자리 안 주고 AI 채워가지고 다 빈민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말했지만 이 당시는 군대 나가서 싸우는 게 시민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네가 돈이 없어지니까 징집 명령에 응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스키피오의 동료 가이우스 라일리우스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아보려 했으나 영향력 있는 시민들이 그의 조치에 반대했다. 자,
아까 전에 성산 사건이랑 달라져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일단은 노예들이 많아지는 이 4차 농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거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아예 다른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른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아까 아그리파 있잖아요. 아그리파 같은 사람들은 허심탄회하게 와가지고 원론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전하면서 이제 타협을 해준 거 아니야? 호민관 뽑아라 너희 이권 주겠다. 그런데 여기 그라쿠스 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빈민들의 폐단을 바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영향력이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들이겠죠? 원로원에서 이걸 막은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뭔가 불화가 더 강해집니다.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점점 안 되나 봐요. 이때 시대로 가면은. 그러자 라일리우스는 어떻게 됐냐? 초래될 분란을 염려하여 물러났으며 그로써 현명한 혹은 분별이 있는 사람, 즉 사피엔스라는 별명을 받았다. 자, 이게 좀 시시해 보이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가이우스 그라쿠스처럼 평민들이나 빈민들을 위해서 뭔가 개혁하고 싶었으면 좀 더 전투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적극적인 개혁을 못 해가지고 물러나서 좀 겁쟁이다, 나약하다라는 소리들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피엔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대요. 당시 평가도 후에. 그럼 그 후한 평가의 기준이 뭐냐? 과격해질 수 있는 분쟁과 불화, 디스코르디아를 막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걸로 불화를 한번 막았다라고 하면서 현명한 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어쨌든 불화를 해결하는 능력을 아주 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거고. 자,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다른 대목이지만 키케로가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또 말한 대목이 있어요. 요거를 읽어보고 아까 전에 맨 처음 말한 키케로가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말한 것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죠. 자, 키케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정무관,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들이겠죠. 만약 정치인들에게는 충분한 권한이, 제1시민들, 이거 경우에는 귀족이거나 명망 있는 시민들이겠죠. 협의회에는 충분한 권위가, 인민들에게는, 평민들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있도록 권리와 의무와 부담에 대한 동등한 보상이 없다면 국가의 불변 상태가 보존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계층이 있고 사회 조직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국가가 유지되는 건데 각각의 계층별로 권리와 의무, 나아가 이권이 조정이 되고 타협되는 게 안 되면 국가의 불변 상태는 절대로 보존이 될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국가론 내내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무론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화음, 공화국의 조화를 화음으로 비유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전 이게 콘코르디아에 대해서 설명한 로마인들이 남긴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그 화음이 아주 상이한 목소리들의 조정에서 한마음이 되고 조화되어 나오듯이 나라는 최상, 최하, 중간에 놓인 신분들에서 나오는 소리들처럼 이성에 맞게 조절될 때 매우 다른 자들의 합의의 기초에 화합합니다. 합의가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죠. 그리고 노래에서 음악들이 하모니라고 일컫는 것이 나라에서는 화합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긴밀하고 가장 좋은 안전띠이며 정의가 없어서는 어떤 계약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든 사회에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하든 이 불화가 한번 심해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조직 하나 절단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특히 옛날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뭐 이런 지도자, 권력자 아니면은 뭐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조정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진두지휘하고. 앞으로 창업을 하든 뭐라든 이런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수완은 아주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이 떡밥을 다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로마인들의 공화주의적인 화합을 중시하는 정신과 불화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요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솔직히 터놓고 말하자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자체가 공화국 시민들에게 진짜 순수하게 디스코르디아 말고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해결한 문제도 없고 문제만 더 키운 거거든요. 어디 보자. 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 나아가 시민들을 타협과 조정 없이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로마인들이 원로원 최종 권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본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를 이제 비판을 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가 존립하는 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타협을 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룩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이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시민들 간 불화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이게 그냥 눈에 보여요. 이게 내분과 갈라치기가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더 강해졌어요.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비상계엄령 이후에 시민들 사이의 내분과 갈라치기,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이전부터도 국정 분열이 심했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내란견인이 배급견인이 하면서 싸우는 구도도 훨씬 강해졌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마리우스 편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리우스 시대처럼 자칫 더 큰 분열과 전쟁,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마리우스 편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원로원 최종 권고가 전쟁으로 계속 확대가 됐고 반란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으며 훨씬 더 심각한 분열과 불화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건데, 충분히 유념할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대목 있잖아요. 국정분열과 마비에 대한 이 대목에서 제가 무조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든 미래에 만약에 윤석열 시대를 평가한다면은 이거를 분명히 그냥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역사학자면 이거를 분명히 강조를 할 것 같고, 저는 공화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입장에서 분명히 이걸 강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도요, 지금 대통령인 양반도 절대로 결코 공화국 시민들의 분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절대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 국회에서의 과반수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필요했던 입법이랑 그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랑 이런 걸 다 했잖아요. 심지어 마약 수사에 관한 것도 다 협조 안 해주고 예산도 안 주고 법도 이상하게 개똥같이 만들면서 막고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도 물론 비상계엄은 무조건 뇌절이고 병신 같은 짓이긴 하지만은 공화국 시민 간의 디스코르디아를 강화시킨데 분명히 이절했어요. 이걸 어떻게 실드를 칠 수 있을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아, 맞아요. 비카님. 당대표 시절이요. 당대표 시절. 비상계엄 전에. 그래서 이거 국정분열과 마비는 이전. 이건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 이전부터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 이재명 그거 국회의원 그 시절에 그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재명이 계속해서 국회 그 과반수 지위 이용해서 깽판을 친 게 윤석열 개똥이나 먹으라고 그렇게 꼬장 피운 거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의미가 없잖아요. 갈등을 조장을 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이걸로 뭔가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지.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결국에 그냥 갈등과 분열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준 거예요. 국민들 간의 분열을 더 강화시켰고, 그 정책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고. 어떤 방법이 더 좋았다고 보시나요? 가불기 같아서. 일단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합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실 물론 비상계엄은 개병신 같은 일이었지만 한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한 느낌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몰아갈 필요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쥐도 이제 구석탱이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최소한 그 아까 마약 수사 얘기를 했잖아요. 마약 수사에 대한 거는 이거 왜 막은 거예요 도대체? 예산도 안 주고. 그거는 그 당론이랑 당파 같은 거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했다.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좀 합의하면서 좀 숨통을 좀 그렇게 해줬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원내 합의 체계가 완전 박살이 난 게 그전부터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편이라. 맞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지만 디스코르디아 여신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횃불이라고 했잖아요. 횃불. 디스코르디아 여신의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횃불이에요. 불은요, 한번 붙으면은 꺼지기 전까지 모든 거를 다 불태우거든요.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불화가 한번 생기면은 이거를 봉합하는 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의원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풀었다는데 이제는 서로 쳐다도 안 본다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코르디아 여신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근데 윤석열에 대한 거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본론이 이거거든요. 트럼프. 이 새끼를 욕하는 게 이번에 좀 메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해봤자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그 중에서도 국회에서도 과반수도 차지 못한 정당 출신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졸라 위험한 인물이에요. 트럼프는 자기 생각과 관점도 너무 강한데 심지어 편협하고 심지어 힘도 강해요. 하원, 상원 다 먹었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죠. 이렇게 힘이 강한 인물이, 이러한 선동관적인 인물이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차원에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그 좋든 싫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자유주의 세계 리더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비카님 딱 그거예요. 미국 내전 불구경만 하면 재밌는데 전 세계에 퍼져요. 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변기창이었잖아요. 민주주의의 변기창 역할 때부터 그 냉전 시대를 거쳐서 심지어 현대까지 미국은 자유주의 전 세계 리더였어요. 최후의 보루예요. 심지어 지미 카터의 그 인권 외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던, 최후의 등불 역할을 하던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디스코르디아로 분열하고 내전까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전도 실제로 일어날 뻔했죠. 뭘 막았지만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배치해가지고 뇌절을 하는 둥.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전 세계에 남기게 될 상처와 트라우마, 여파는 절대로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모든 전 세계 국가에 다 퍼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대만, 이렇게 다 퍼져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남긴 불화의 씨앗, 디스코르디아 여신의 횃불 있죠? 디스코르디아 여신의 횃불이요. 전 세계에 다 퍼질 거예요. 이는 결국 전 세계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악독한 짓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전 절대로 바라지 않지만,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주권자들 사이에 분열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내전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갈등과 분열과 내전을 봉합해 줄 수 있는 독재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전도 가능해질 거거든요. 분명히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황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로원 비상계열이 선포, 공화국 재건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공화국이잖아요. 결국 대한민국도 공화국이고 미국도 공화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공화국으로 제국을 만든 이 로마인들이 이 불화, 디스코르디아랑 화학, 콘코르디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살펴본 거고, 이걸로 비상결의도 예전에 잘못 설명했던 거, 좀 부적절하게 설명했던 것도 바로 잡은 거고, 트럼프의 이런 분열과 갈등 조장에 대해서 한번 본 겁니다. 계속 말했지만요, 불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전 오래전부터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 왔지만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는 느낌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만 볼 만한 그런 게 아니야.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고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하려면요, 이 콘코르디아와 디스코르디아를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디스코르디아가 아니라 콘코르디아를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키케로 같은 의원? 키케로 같은 정치인, 아까 본 아그리파 같은 정치인이 나와야만 합니다. 언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유지가 되기 힘들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 신나겠죠. 계속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